민주당이 집권하면은 한국 부동산 주식 둘 다 엄청 오르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심지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취임할 때도 2% 이상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그쵸? 이제 거기서 딱 보일 수가 있죠. 아, 저 사람 대통령 됐다? 주식 오른다. 이게 이제 딱 이제 보였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런 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축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엄청 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요.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돈이 풀리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거든요. 26년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저는 5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탈바꿈이 일어났어요. 그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50%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는. 오늘은 강왕국 작가님을 모시고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단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한국 부동산 주식 둘 다 엄청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심지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 취임할 때도 2% 이상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그쵸? 네. 거기서 딱 보일 수가 있죠. 아, 저 사람 대통령 됐다? 주식 오른다. 이게 이제 딱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홀수 해이기도 하고요. 홀수는 어차피 한국 주식 오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이제 상법 개정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런 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축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은 21년 말에 3프로에서 인터뷰했잖아요. 이제 본인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경제 정책을 발표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딱 보이긴 보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은 뭐 엄청 잘하는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경제와 금융시장이 뭔지는 알고 있다. 사실 그걸 아예 모르는 대통령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엄청 풀 거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벌써 30조 추경 기기가 나오는데 이제 대규모 추경은 그 한국 역사상 이제 두 번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후에 한 번 있었고 그때 추경 들어가니까 코스피가 50%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50조 정도 이제 갖다 부었죠. 그 후에도 처음 시작한 후에 한 70%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요. 네. 그러면 코스피가 실제로 최근 2개월 동안 500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작가님. 네. 국내 주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 후에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대통령 하에서 한국 주식이 역대급으로 좋았다. 일단 이게 사실입니까? 아, 네. 일단 한국은 군부 독재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한 3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32년 정도 됐네요. 199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정확히 이제 16년 정도는 이제 민주당 계열이 지배를 했고요. 이제 집권을 했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나머지 16년은 뭐 무슨 계열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뭐 국힘 계열? 보수 계열? 뭐 이쪽이 그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딱 정확히 반반인데 그 민주당 절반일 때만 주식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16년은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분들 삼쳐보면은 이제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었는데 그 16년의 집합을 보면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건 커스피가 오른 그러니까 구간을 보면은 전부 다 이쪽 구간에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제 5년 내내 욕을 먹긴 했는데 5년 내내 주식이 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2018년 그때만 빼고는 주식시장이 괜찮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분도 욕을 많이 먹으셨긴 했지만, 예,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처음 취임할 때 물론 너무 기저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그 IMF 끝자락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긴 해도 어쨌든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도. 네. 작가님 궁금해요. 왜 보수 정권일 때는 주식이 이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주식이 많이 올랐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때, 그리고 이제 보수 집권할 때, 국가 부채의 변화율을 보면은 민주당 집권할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그 국가가 돈을 빌려가지고 어딘가 쓴다는 거죠. 그 돈을.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이든 보수 쪽이든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와 이제 개별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 돈이 풀리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우파 쪽은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가하긴 하는데 좀 덜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리는 돈이 좀 적다는 거죠.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일단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이 오르면은 그때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그걸 누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좀 불리하겠죠. 그러나 아무튼 돈이 풀릴 때는 시장은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공약집 같은 걸 보면 좀 유출할 수 있을 건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정책 좀 어떤 방향으로 잡혀 있나요? 그냥 그 이재명 그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당입니다.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좌파 정부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민주당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본인도 뭐 옛날에 뭐 경기도 지사 하실 때도 뭐 지역 화폐 이런 것도 많이 푸시고 뭐 기본 뭐 땡땡이들 있잖아요. 그게 뭐 네. 기본 소득이 되고 뭐 기본 교육이 되든 뭐 기본 주택이 되든 그런 거 그거 다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이제 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면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갑자기 변하진 않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작가님은 11사 천국 50지옥이라고 해서 5월에서 10월은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포트폴리오로 유명하신데 네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한국 주식도 대단히 좋긴 하지만 사실 나머지 것도 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굳이 한국 주식만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히 개별주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주식 내에서도 또 엄청난 기회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쪽은 제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실 수 있으면은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대충 뭘 찍어도 다 버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잘 찍으면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은 뭐 화장품이 되었든 방산이 되었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더 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천할 투자 수단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딴 것도 다 좋아요. 그래서 네. 아, 뭐 미국 주식, 예. 비트코인, 금 다 좋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굳이 그러니까 저는 자산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 뭐 한국 주식 비중을 미친 듯이 올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죠, 그죠. 네, 있죠. 네. 좋으니까. 네, 좋죠. 네, 엄청 좋죠. 네.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뭐 유동성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상법 개정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한국 주식 코스피 4천, 5천 정말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개정되면? 일단 지금 그 뭐 500포인트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PBR가 지금 0.9인가 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0.9는 사실 그 전 세계 그 이제 수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편은 맞기는 맞거든요. 왜냐면 사실 순자산보다도 주가가 지금 밑에 있다는 거니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가도 PBR가 5, 6 정도 되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한국 주식이 PBR가 0.8이 하단이었고 1.3 정도가 상단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0.8이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4이면 1.4 부딪히면은 다시 거기서 깨목하고 내려오는 게 이제 보통이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후져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굉장히 후져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하는 정책과 다 동의하진 않는데 이 상법 개정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에 이제 두 개의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좀 첫 번째는 상속세가 굉장히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상속세 때문에 그 파운더 패밀리 그러니까 그 기업을 만드는 가족의 지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회사를 지배하는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어거지를 다 쓴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이 붙여 있긴 해가지고 사실 1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상속세 문제를 이 민주당에서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튼 2번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내 지분이 작은데 뭘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하냐 이런 거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불만이면은 상장 기업으로 가면 안 됐었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상장으로 본인 가족에서 다 했었어야지 다시 그거를.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지분이 진짜 뭐 2% 3%밖에 없는 놈들이 사실 진짜 놈들이거든요. 그건데. 근데 이 회사가 전부 다 자기 것처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갖 꼼수를 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그냥 침해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국 법이거든요. 그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 후에 PBR가 0.9에서 1.4까지 갔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주식이 한 50% 정도 올랐다라는 건데 한국도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럼 2.700에서 1.5로 곱하면 4천이 되는 거니까 4천이 너무 이상한 밸류에이션은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면은 PBR가 설사 1.4가 된다 하더라도 국제 차원에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단 이제 일본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면 좀 잘 따르는 편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의 지능이 가장 극대화될 때는 꼼수를 쓰고 이제 그 잔머리를 쓸 때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법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법의 문자를 따르는 식으로 이제 많이 할 거거든요. 분명히 기업들이. 아마도 이제 기업과 정부의 배틀이 시작이 되겠죠. 이제 그 기업은 그거를 또 요리조리 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정부는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시그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 의료파업, 의료계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정부가 패배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요 상법 개정은 좀 그렇게 극심한 반발로 이게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지지분해지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크죠.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게 모든 게 이제 좀 엉성하게 하고 이제 그 좀 깊게 생각 안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리고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지난번에 무슨 뭐 밸류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큰 재미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특정 섹터에서 주식이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걸로 뭐 특히 뭐 금융주 이런 데서요. 왜냐면 금융 쪽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말을 좀 더 잘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캐릭터상. 네. 그러면 이제 국내적인 요인, 뭐 돈풀기 아니면 상법 개정 이것도 물론 중요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 이슈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국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뭐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국제적인 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2025년에 미국 주식 빼고 딴 나라 주식은 다 오른 거 아세요? 유럽도 20% 이상 올랐고요. 이제 한국도 굉장히 좋고 중국도 좋고 이제 그 이머징 마켓도 좋고 다 좋아요. 미국만 빼고.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이 그 관세 그거를 해가지고 본인 살만 깎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번에 그 켄 피셔가 이제 뉴욕 타임즈 나와가지고 그거 한참 비웃은 다음에 어차피 그 관세 그 우회할 방법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냥 진짜 밀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한번 거쳐가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800불 이하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방법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지금 백다운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조한 게 미국이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왜냐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흔들어도 사실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이 니네 채권 다 팔아버린다 하니까 응 하고서 이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트럼프가 이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 졌어요. 이거. 네. 이거를 이제 그 관세를 이제 그 체면 때문에 조금 올리긴 할 건데 그게 전 세계 경제를 데미지할 정도로 올리지 못할 겁니다, 아마. 뭐 미국이 작년에 너무 혼자 독주했던 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혼자 어려운 상황인데 세계 41위래요, 지금 그 미국 주식이. 네. 올해. 네. 그러면은 어떤 미국 국제적인 여건이 국내를 이렇게 흔들 거라고 보진 않으시는 거죠? 그죠? 네네. 예. 실제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어렵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쵸. 뭐 저도 그때 뭐 신입사원이라서 뭐 엄청 잘 알지는 않은데, 그쵸.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쪽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실업이 엄청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IMF 때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통스러웠고, 미국은 당연히 그때는 고통이 없었죠.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특정 개별 종목이나 섹터를 투자하시진 않고 이렇게 펀드 투자를 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 혹은 뭐 어떤 섹터가 그래도 좀 유망해 보인다,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그래도 조금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제 친구를 빨리 이제 전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좀 트레이딩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 개별 섹터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몰라요, 사실. 다행인 것도 지금 파악해도 늦지 않는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저는 늦지 않다. 네, 그죠. 네. 어차피 뭐 가격 따라 들어갈 거니까 그거 참고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제 야 요즘 어떤 섹터가 좋아하고 물어보고 그럼 이제 뭔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기업들의 차트를 보기 시작하겠죠, 아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네. 차트 패턴을 뚫고 이미 달아라 올라간 애들은 그건 늦은 거고요. 그럼 저는 패스하고 그거는. 네. 이미 많이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늦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는 박스권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보통 그래도 가장 좋죠. 작가님, 그럼 이렇게 상승장이 예상이 되는데 과거 이렇게 불장에서도 돈을 크게 벌지 못하거나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승장에서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조언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상승장에서도 못 번다. 그냥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이제 분명 그게 가장 크겠죠. 왜냐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오르는 주식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냥 횡보장일 경우에는 이제 10개 주식 중에서 5개가 오르고 5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승장에서는 아마 7, 8개가 오르고 1-2개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10개가 다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잡은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빨리 인정하고 팔고 그 상승장에는 오른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올라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못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서 그 꽝을 잡았어요. 근데 그 꽝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본인의 고집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이런 장 같은 경우가 진짜 뭐 한 7, 8% 빠지면은 빨리 손절하고 다음으로 넘어타기가 굉장히 좋은 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살 주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7, 8% 떨어지면 그냥 팔아버리고 다음 거로 가세요. 그냥. 예. 특정 섹터나 종목에 장기적으로 걸지 말아라. 예,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투자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주식 비중을 25% 미만으로 하세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 주식은 무슨 어떤 일이 이렇게 펼쳐질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중은 무조건 25% 미만으로.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는 한 10% 정도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올라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하고 오르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당신 주식 자산은 25% 미만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5%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나머지 비중을 좀 팔아버리고요. 예. 실제로 2차 전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 왜 갖고 있어요, 사람들 아직? 2차 전지를 작년 뭐 하반기쯤에 네. 그때쯤에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서 파시고 네. 손절을 좀 하신 거죠. 파시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우리 그 박순혁 그 선생님이 가장 핫했던 건 23년이었던가요? 맞죠? 네, 뭐 네네. 22년, 23년 이때 23년이겠죠. 네. 네네네. 예. 그때 약간 손절하시고 뭐 두산 같은 어떤 원전주나 아니 네. 뭐 K방산주 이런 엄청 멋있게 다니니 그런 분들은. 네. 조선주 가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회복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는 장기로 들지 아니, 말아라. 2차 전지를 딱 보면은 차트가 이런데 그거 왜 사냐고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인스타인이라는 선생님의 책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그 주식의 4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1단계는 이제 요 단계, 이런 횡보 단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2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3단계는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단계, 4단계는 떨어지는 단계거든요. 근데 4단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차트가 우하향으로 흐르고 있으면 그게 무조건 4단계인데요. 그 책에서 선생님이 한 5번 정도 강조하세요. 와인스타인 선생님이 제발 4단계의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제발 4단계에는 주식을 보유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지 마시고 보유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거든요. 4단계 주식은요, 이유 불문하고 일단 무조건 처분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미 그 2차 전지 주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년 전부터 4단계거든요. 근데 그럼 왜 갖고 있냐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 왜 갖고 있는지 알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샀기 때문에, 그 오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 오기와 자존심이,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한테 졌잖아, 이거, 근데.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예. 그렇잖아요. 중국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유럽 애들은 친환경차 얘기만 하는데, 중국은 이미 다 친환경 차밖에 없어요. 다 전기차들 밖에 없거든요. 거긴 전부 다 중국 2차 전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이 거기서 어떻게 배틀을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졌어 그냥.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 내로 중국과 경쟁하는 모든 사람은 진다고 보시면 돼요. 1순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럼 국내 주식도 이렇게 좋을 거라고 코스피를 보시지만 중국과 경쟁하는 뭐 제조업이라든가 특정 섹터는 피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다 진다고 보면 돼요, 그냥. 네. 다 져요. 네네. 방법이 없나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네. 그냥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서 방산주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덜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서부 진영에서 절대로 중국이 사주지 않을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이제 중국이 못하는 거는 이런 게 있죠. 뭔가 이제 브랜드와 이제 그 감성적인 뭐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걔네들이 아마 이제 100년 지나도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건 추월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스티그마가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 이름만 갖다 내도 되게 우아해 보이거든요. 샴페인, 부르고뉴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은 충칭, 칭따오, 어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경쟁을 못 하는데, 근데 기술력으로 제조업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거 다 줘요, 무조건. 그냥 한국에 2순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건 안 돼요. 그쪽은. 네. 그러면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분야 혹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분야에 기왕이면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는 이제 시스템상 그 서방에서 그 중국 물품을 사줄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네네. 기술력이 좋아도 중국 건 안 돼. 뭐 이런. 그렇죠. 화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네네. 그럼 작가님 혹시 보유하시고 있는 국내 주식들이 뭐 개별적으로
주가 좀 있으시죠? 저는 뭐 소형주 퀀트니까요. 사실 이제 무슨 종목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퀀트, 소형주 퀀트. 퀀트도 꽤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몰려올 때 이제 아무래도 소형주들이 좀 크게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실. 네. 그러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걔네들. 네, 저 사실. 네. 그럼 소형주 퀀트 투자가 올해는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매해가 좋다고 보긴 하지만, 올해도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조금 장기 전망으로 마지막 질문 드려보고 예. 이제 25년 주식 좋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26년, 27년, 28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5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5년 전반적으로는 주식이 좋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한국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27년, 28년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제 모든 사이클이 거기 딱 걸려 있거든요, 지금. 예, 그때가 이제 가장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봅니다. 네. 조금만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신부터 시작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문제점은 7과 8로 끝나는 해 보통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거를 벗어난 적이 60년대, 90년대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근 100년을 보면은 또 그때 뭐가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2028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왜냐면 트럼프가 물러나고, 우리가 지금 전혀 모르는 두 명의 캐릭터 나와가지고, 배틀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그 정치 갈등이 거의 최고조이거든요. 그 갈등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내전 상태까지 온 상태인데 24년 선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클리어하게 이겼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거 28년은 정말 진짜 한두 표 차이로 이제 뭐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쪽에서 불복을 해가지고 으르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래서 28년 굉장히 위험한 해입니다. 미국 그 선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 과격적인 정책들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또 추가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 치자 뭐 이슈 나왔는데 중국 쳐봐 임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이제 있는 거고요. 28년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해고 원래 사이클상 7, 8의 해가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레이달리오 책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그 한빛비즈에서 이게 한국, 미국과 동시에 나왔어요. 책이 6월 3일날. 저 이미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틀 하루만 다 읽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그분이 하신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이 1945년에 생긴 이제 월드 오더 이게 세계 질서가 1945년에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막바지도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내에서도 우리는 지금 13번째 숏텀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단기 부채 엔드 경기 사이클이 2020년에 시작했대요. 13번째 사이클이. 그래서 그게 지금 3분의 2 정도 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020년에 시작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3분의 2로 왔다는 거는 3분의 1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2, 3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27년, 28년에 바닥을 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 바닥도 27, 28인데 지금 이 장기적인 사이클 흐름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두 개가 맞물리면서 27, 28의 위기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심지어 뭐 시진핑도 27년까지 대만 먹을까 뭐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저리 27, 28이 굉장히 위험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한국 자체만 보면은 이제 이재명 5년 동안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7, 28 전 세계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 주식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럼 그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비트코인, 부동산 이게 지금보다 자산 좀 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때는 팔고 뭐 어디로 옮겨놔야 되나?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보통 주식이 가장 많이 빠질 때 그 카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금이고요. 이제 금이 이제 주식이랑 상관성이 제일 낮으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 역할을 해 왔는데 근데 지금 그 안전자산 역할을 점점 상실하고 있어가지고 27, 28 위기에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은 설치해 놔야겠죠. 그쪽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물론 반대로 그 위기가 끝나면은 싼 자산들이 널브러져 있을 테니까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좀 확실히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네. 현금, 금, 채권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네,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국채가 또 안전망 자산을 해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이번에. 네.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한 5천 불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1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매도하는 투자법으로 유명하신데요. 비트코인 다시 매수하셨는지? 당연하죠. 네. 지금 풀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7만 8천 달러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 언제 갔을 때? 1차는 9만 정도에 샀고요. 2차는 10만 정도에 샀고, 그 3차는 그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에 샀습니다. 네. 11만일 때도 사시고. 그쵸. 그 10만 8천인가 9천인가 그때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예. 그렇게 3번 들어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작가님
작가님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강원국 작가님 예전에도 보면은 맨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지면 팔면서 계속 이거 손실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투자 왜 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데 좀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아, 그건 네가 닭대가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트를 직접 보고 한번 120 위에 사고 파는 걸 뒤풀이했으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바이 앤 홀드 매수를 하고 계속 보유하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걸 네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내가 맞다는 게 이제 그냥 뚜렷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넌 닭대가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존댓말도 안 합니다. 네. 그 작가님, 그 네. 비트코인이 5월만 해도 10만 불 넘어서 12만, 14만, 이젠 진짜 간다. 관세 뭐 네네. 유예되고 예. 트럼프 때문에 밀린 거야 하면서 이제 갈 것 같았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관세 이슈가 끝난 게 아니란 말도 있는데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장기 전망이 있고, 단기 전망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2025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큰 행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10년 100만 불이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100만 불. 왜냐면 사실 이제, 그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 비트코인의 수요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나가, 비트코인 공급의 2% 디플레이션을 혼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비트코인 개수가 이제 계속 늘잖아요. 채굴 때문에. 근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주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비트코인을 다시 안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그 전체 공급이 1년에 2%씩 줄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자, 근데 거기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물론 가장 큰 대장이긴 하지만 몇 개 기업이 또 끼어들었어요. 21이라는 기업도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미 4만 개를 샀고요. 네. 그리고 게임스탑도 이번에 5억 불 들어갔고, 네. 그리고 뭐 한국도 좀 작긴 하지만 어떤 상장사가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슷하게 전환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230개 지금 모집을 했던데 거기서 계속 모으고 있고 메타플래넷 일본에서도 9,000개 이미 모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회사의 이익 또는 이제 발행한 이제 전환사채나 이제 유상증자라는 주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데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마디로 이제 기업도 야 저거 봐, 마이크로스트라이트 저거 잘 되네. 쟤네 주식 엄청 오르네. 우리도 하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미국이 전략자산화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미스 상원의원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액트를 해가지고 100만 개 사겠다라고 또 이번에 외치셨거든요. 자, 근데 그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는 국가들이 두 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이실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게 그건 있을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일단 첫 번째는요 우파 또는 극우파 국가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극우적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요번에 근데 영국의 극우파 당수가 직접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내가 총리 되면 그거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이 지금 한 10% 이상 정당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좌파 정책을 너무 심하게 펼쳐가지고 부자들이 전부 다 두바이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극우당이 1당이에요.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이. 그래서 이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선거하는 바로 그때 폴란드도 선거를 했습니다. 거기도 극우파가 됐거든요. 이분도 친비 이사예요. 그러니까 친비는 친비트코인. 여기도 친비고. 그리고 지금 유럽의 판세를 보면은 이제 프랑스도 지금 지지율 1위가 지금 극우당이고 독일은 제 2당이 됐고요. 그리고 이태리도 1당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유럽 전체 그 정치가 이제 극우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 이제 폴란드 이번에 됐고 헝가리도 이미 되어 있고. 근데 우랑 극우 쪽은 이념상 비트코인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탈중앙화 한마디로 그들은 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우와 극우가 원래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은 한마디로 국가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벗어나가지고 탈중앙화로 중앙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수단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와 극우 쪽이 비트코인 전략자산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또 되게 싫어하죠.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애들이 돈을 팡팡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자산, 비트코인을 좋아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우와 극우. 자, 근데 보면은 미국은 이미 우 쪽이고 또 유럽은 조만간 전부 다 우나 극우가 될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우리도 할 겁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미국과 트러블이 있거나 재정이 파탄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죠. 여기도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은행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개발하고 뭐 파생 상품하고 이런 거 허용하겠다 이런 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세계 5위 비트코인 보유국입니다. 벌써 거기도 미국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이번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채굴 플러스 전략 자산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IMF와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국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지금 케냐, 뭐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빚을 져가지고 망하면은 보통 IMF가 오잖아요. 한국도 똑같았으니까 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시킵니다. 너 이거에 저거에 한 다음에 허덕허덕 해가지고 그거를 다 했는데 결국은 계속 또 부채는 쌓이고 있고 또 IMF 때 가지고 빌어야 되고 IMF가 또 돈 빌려주면서 이거에 저거에 하는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이클이 영원히 안 끝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은 예외였고요. 이런 나라들이 짜증나는 거야. 나 이거 싫어. 야, 우리만의 독자적인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독립하자. 이런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과 이제 전략 자산화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첫 번째 우와 극우 국가들, 두 번째 뭔가 미국과 트러블이 있거나 IMF가 트러블이 있거나 재정이 파탄나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모으고 채굴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그리고 이제 기업적 수요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 패턴이고요. 근데 단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6월에 알트코인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일단 지금 당장 모든 걸 비트코인으로만 해놨습니다. 비트코인도 6월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최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거든요. 26년에.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저는 5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요번에 비트코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탈바꿈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지금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구글 트렌드 같은 데 봐도 옛날 그 트럼프 대선 때 관심도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진짜 개인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도 안 올랐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안 올랐고 펀딩 피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기관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감기 4년 사이클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돈 파워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 정기적으로 이제 반감기 때 공급이 줄어드니까 좀 확 오른 다음에 공급이 넉넉하게 되니까 또 확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고래들이 그때 고점에서 던지는 거를 받아줘도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또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이 계속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50%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50%라고 보신다는 건 올해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같이 오르는 폭등장이 안 올 수도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충분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 후에 26년에 하락이 뭐 7, 80%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올해 상승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비율을? 네,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모든 그 통화량도 이제 많이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거의 다 이제 좋은 편이거든요, 글로벌리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근데 또 비트코인이 물론 뭐 유동성을 따라간다, 후행한다 이것도 네, 있지만 두세 달 후행합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나스닥 추종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반대입니다. 그 나스닥이 비트코인을 추종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인을 하려면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을 하고 싶으면 코인을 먼저 보고요. 코인이 저점 엔드 고점을 먼저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먼저 찍거든요. 그건 제가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코인이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은 그 후에 나스닥이 따라 오르고요. 또 반대로 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은 그 좀 한 달 후에 나스닥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을 나스닥의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올해는 비트코인 폭등장 남아 있다. 올해는 비트코인 폭등장이 그러니까 폭등까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거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네, 올라가야죠. 네네. 그리고 내년에는 과거와 같은 막 60, 70%, 80% 하락 이런 게 나올 확률은 절반.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보통 계절성으로 보면은 이제 8, 9월이 비트코인이 좀 약하고요. 4분기가 그래 좀 강한 편이거든요. 4분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그 버블이 터지면서 60, 80% 떨어질 수 있는 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적정히 오른 경우 뭐 15만에서 20만 불 정도 그러니까 가볍게 오른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60, 70, 80%까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알트코인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X 사람들 많이 folloｗ를 하잖아요. 소위 제가 구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들은 알트코인을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수순이 이제 진짜 된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메인스트림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는 이제 주류가 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이미 끝난 거 같고, 근데 알트코인은 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말고 쪽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냥 한마디로 이제 알트코인은 한 3, 4년까지만 해도 이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투기성 쓰레기 뭐 이런 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쪽팔리는 거죠. 그 말을 이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도 이제 책에 썼어요. 이제 알트코인 다 쓰레기라고. 그러나 이제 그 비트코인 상승자 막바지에는 알트코인이 따라오르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똑같이 유지합니다. 그 센스는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금, 다양한 투자처에 뭐 채권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올해 가장 좋게 보시는 건 뭔가요, 작가님? 사실 뭐 다 좋게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예. 음.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상승폭으로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죠, 사실은. 네. 참고로 이제 5월 말까지 그 자산군 배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금이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진국 주식이 2등이고 네. 그다음이 3위가 비트코인이고 4위가 이머징 주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뭐 그래도 한 당연히 15에서 20만 불 언저리까지 가야지 그게 그 예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근데 버블이 나와가지고 30만 불까지 가면은 내년에 폭락이 아무래도 좀 더 세지겠죠, 그래도. 네. 그럼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 어떻게 해요? 아까 28년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자산시장 버블이 꺼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비트코인도 그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폭락을 하게 될까요?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죠. 네네. 예. 아. 왜냐면은, 뭐 이게 뭐 디지털 금이네 만에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냥 리스크 자산이거든요. 그 이제, 사실, 주식과 이제 엇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50% 날아가고 하면은 얘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채 사이클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이제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이제 신용이 축소되고 막 이런 게 발생할 건데, 결국은 그 이제 코인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럼 그거를 예상을 하고 27, 28년에 다 팔아야 되는지, 근데 그걸 또 맞추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에서 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필연적으로 큰 하락이 올 때가 오거든요. 근데 네. 근데 큰 하락이 오기 전에 120선부터 먼저 뚫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120선을 뚫고 내려갈 때 이게 추가로 이제 5% 내려가고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추가 80% 빠질 때 네가 어떻게 아냐 이겁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 예. 이게 왜 지능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예.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능 약한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 그쵸. 그러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 필연적으로 그 27, 28년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그 금융위기 비슷한 게 올 거거든요. 근데 박살 날 거잖아. 8, 90%.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엔비디아 전기도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를 9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얼마 벌었을 것 같습니까? 뭐 떼돈 벌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일까요? 글쎄요, 한 150배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3,600배. 에휴. 그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하면. 아, 배당까지 재투자했을 때. 예. 컨그라츄레이션. 좋거든요. 근데 와. 그거를 한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5명 미만이지 않을까요? 제슨 황과 아저씨를 빼고는. 그들 말고는 보통기 말고는. 아니겠죠? 네, 물론 제슨 황은 더 벌었죠. 그 전에 투자했으니까. 네,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엔비디아도요. 90% 두 번 빠졌어요. 아. 예, 상장한 후에. 그리고 2001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렸을까요? 14년. 예. 2001년 90% 된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후다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못 쓰레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14년 걸렸어요. 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121선 비슷한 거 해가지고 하면 다 막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존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이렇게 80, 진짜 엄청 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몇 년 동안 밑에서 길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걸 왜 감수하냐고.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엔비디아 그 2001년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2015년까지 버틸 사람 장담 컨텐츠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예. 다 팔고 나갔을 거거든요. 중간에. 뭐 한두 명 있겠죠. 근데 왜 그 14년 동안 고통을 그거 감수하냐고. 예. 그쵸.